네, 수험생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발음 문장 문제풀이를 했고요. 이번 시간 역시 발음 문장 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4번부터 문제풀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고요. 이거는 맞춤법과 연결도 되는 말인데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따의 높임말이 계시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요, 교장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계시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높이기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따를 있으시다라고 높여주셔야 돼요. 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표현이에요. 높이긴 높이되 계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로 높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면 이제 언어 예절 시간에 나올 건데요. 높임법과 관련해서 간접 높임법이에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 자체가 있는 거면 교장 선생님이 되게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다가 아닌 있으시다라는 단어로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2번 모두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노래를 부른다 어렵지 않고요. 춤을 부른다 맞지 않는 거 보이죠? 그러면 모두 흥에 겨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3번이요. 축배를 터뜨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배라는 것은 축하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잔 이런 의미에서 축배를 터뜨린다 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뭐 축배를 들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되죠. 터뜨리다 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요, 축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축하하기 막 폭죽 같은 거 터뜨리는 거 이런 것을 축포라고 합니다. 4번이요. 독서는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삶의 방편이다. 평생의 반려자이다. 잘 맞춰주고 있는 거 보이죠? 15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막의 날씨는 식물 생장이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단어는요, 동물과 식물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요. 성장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동물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식물한테는요, 생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 2번이요. 순순히 잘못을 시인한 그의 태도가 왠지 미심쩍었다. 이거는 맞춤법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죠. 왠지라는 것은 왜인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왜인지의 줄임말. 그래서 왠지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3번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경쟁은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 불가결하다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맥상으로는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불가피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외삼촌 집에 숙식을 붙이다. 이것도 맞춤법 문제에서 많이 했었죠. 붙이다와 붙이다. 붙게 하는 행위가 보통 있을 때는 이거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 외에는 이걸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숙식을 붙이다, 논을 붙이다 이런 거에는 발음 그대로의 이것을 사용합니다. 5번이요. 학생들 교육시키는. 이것도 틀린 표현을 많이 나오죠. 시키다 라는 것은 사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교육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교육자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인데요. 교육자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지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시키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야, 얘 좀 교육해봐. 이렇게 할 때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사동 쓰지 말아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각각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6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은 중의적인 문장이고요. 아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웃으면서가 애매한 거죠. 아가가 웃으면서 또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
예, 애매하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것. 엄마는 아침에 귤과 토마토 2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귤 하나, 토마토 하나 해서 2개 주셨다는 건지 귤 하나랑 토마토 2개 주셨다든지 그 숫자가 불분명한 거 보이실 거예요. 3번이요.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예, 문장상 문제 없는 문장이죠. 이거의 예문은 아버지의 그림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의미가 3가지로 해석되죠. 아버지를 그린 그림,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 소유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런 중의성이 사라진 예문이 되는 거고요. 4번도 많이 나오는 거죠.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랑 그이는 나랑 축구 중에 축구를 더 좋아한다.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나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이가 축구를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2가지 해석이 됩니다. 156번의 답은 3번이고요. 157번이요. 얘도 역시 2가지 이상의 의미를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한다고 했다인데요. 지난번에 만난 게 친구를 지난번에 만난 건지 동생을 지난번에 만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 연속국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인데요. 가정에 충실한이란 말이 주부만 꾸미는지 아니면 주부랑 남편 둘 다 꾸미는지 불분명합니다. 3번,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 배웠다라는 것이 나는 국어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을 찾아 배웠다라는 것인지 또는 나는 국어 선생님이랑 함께 교장 선생님을 찾아 배웠다는 것인지 이렇게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4번은 아까 나왔었던 거죠. 남편과 아들 중에서 아들을 더 좋아한다. 남편도 아들 좋아하지만 아내가 아들 더 좋아한다. 그렇게 2가지이고요.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 해서 여기에서 배가 먹는 배인지 사람이 타는 배인지 또는 사람의 신체 기관인 배인지 불분명하죠. 즉 이거 1, 2, 3, 4, 5번 다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들인데요. 5번 같은 경우는 동음 이의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즉 어휘적인 문제에 의한 중의성이고요. 얘네는 뭐 수식의 범위라든지 비교의 범위, 문장 성분이 묶이는 범위 등에 의한 중의적 문장입니다. 즉 얘네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15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5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편지고요. 보기로 바로 한번 볼게요. 예. 운동도 하고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많이 나왔죠? 운동, 도시락. 근데 서술어는 먹다 하나밖에 없네요. 운동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도시락도 먹던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너에게 했더니요.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바꿔 높임 표현. 그랬더니 이 말을 한 게 누구예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말보다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네요. 3번.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 연장 1입니다로 바꾸어 주어서 소응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 연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온 이후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연주하는 1입니다입니다.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는 호응 틀린 거 보이실 거예요. 4번 볼게요. 조심하다는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해요치 조심하세요 사용한다 입니다. 예, 명령형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게요. 동사, 형용사, 청유형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는요 명령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용사는요 명령형이 불가능, 청유형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심하다의 품사가 형용사라는 거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현재형 한번 만들어 버렸었죠. 조심한다 라는 현재형이 안 되죠. 조심하다는 형용사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둘 다 명령형이에요. 이것이 명령형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은요. 너 혼자 해라. 이거는 다 명령형이에요. 공손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요, 조심해라 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요 하세요 라는 명령형도 불가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뭐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식으로 쓰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예.
형용사는 명령형이 안 된다. 그리고 너 혼자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명령형이다. 공손의 의미가 있든 없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5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9번이요. 호응 문제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뒤에는 반드시 부정서술어가 온다는 거 알겠죠? 뒷부분이 긍정서술어라면 반드시란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맞는 말. 2번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장 맞는 말.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모름지기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뒤에 서술어가 와야 돼요.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4번 그다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없고요. 오직 모든 것을 하늘 맡길 뿐입니다. 예, 틀린 문장 없네요. 159번의 답은 3번 됩니다. 160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뒤에 언어의 절에서도 나올 건데요. 자네의 선대인께서는 올해 건강하신가인데요. 선대인은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부를 때 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하신가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죠. 뒤에 가면 이제 호칭어, 지칭어 많이 나올 건데요.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지칭어도 많이 바뀌죠. 그래서 자네의 선대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남의 어른을 높이는 말의 대표적인 건 춘부장이 있죠. 또는 춘부장, 춘당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외워두시고요. 2번 옆집 선배가 나는 2살 터울이다인데요. 터울은 보통 친형제, 친엄마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배와 나는 형제 사이가 아니니까 터울이란 단어보다는 뭐 2살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오늘 아버지께 걱정이 들었다인데요. 얘는 문법상으로 틀리지 언어 예절상으로 틀리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예문으로는 야단에 맞다가 틀린 문장 표현이라고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른들께 야단에 맞다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단에 맞다라는 보다는 꾸중을 듣다, 꾸지람을 듣다, 걱정이 듣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4번이요. 면접하고 온 사람들 관 앞에서 복장이 매무새하였다인데요. 얘는 매무새라는 명사가 존재하고요. 매무시하다 라는 동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돼요. 얘는 명사 형태로 쓴 거 아니고 명사 플러스 조사로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동사로 보기에는 또 틀리죠. 그래서 면접원사 현관에서 복장이 매무시하였다. 동사의 활용 형태로 쓰시거나 복장을 매무새를 하였다. 매무새를 하였다는 약간 이상하네요. 그래서 매무시하였다라는 말이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매무새라는 단어와 매무시하다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매무새하다라는 단어는 틀린 말입니다. 161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치고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요. 곰사가야는요 기본형 곰삭다인 거죠. 그래서 젓갈 따위가 푹 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놀라는 척하며 능갈치는 소리가 들렸다. 능갈치다는 교묘하게 꾸며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척하며니까요 어휘상 틀린 문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막걸리도 푼푼히 못 마신다인데요. 푼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푼푼하다라는 단어가 부사어로 파생을 할 때요. 이를 붙이냐 히를 붙이냐 법칙 한번 했었었는데요. 푼푼하다 하다라고 끝나는 단어는요. 몇몇 예외인 거 제외하고는 푼푼 히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막걸리도 푼푼히 못 마신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돼요. 푼푼하다라는 것은 뭐 넉넉하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4번 중요한 물건 일반은 꾸준히 할없는이다. 할없는은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2번 한번 풀이 들어갈게요. 청유문은 일반적으로 화자와 함께 청자가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가끔 화자만 행하기를 바랄 때에도 쓰인다. 즉 나만
주어만 할 때만 주어만 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반장이 떠드는 조용히 좀 하자. 청유형 표현이지만요. 너 조용히 해라. 속 의도는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너 좀 조용히 하렴. 너 혼자. 2번 식사에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나 밥을 먹고 싶다. 나는 밥을 먹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먹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화자만 행하기를 원하는 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같이 다뤄야겠죠. 그래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자, 오늘 나와 같이 보러 가자. 같이 보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용히 좀 하자. 너 혼자, 청자 혼자. 이거는 내가 밥 좀 먹겠다. 화자 혼자 원하는 상황. 그래서 16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3번 넘어가 볼게요. 예, 저 문제이고요. 화자랑 가까울 때는 이, 청자에게 가까울 땐 그, 화자, 청자 둘 다 멀리 있을 땐 저라는 말을 사용하죠. 철호와 영희가 대화 중이네요. 철호, 영희 이렇게 대화 중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이 책은이라는 것은요, 철호에게 가까이 있는 거죠. 재미가 없어. 그 책은 어때? 영희가 갖고 있는 그 책, 영희에게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재미있던데 영희의 입장에서 이 책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영희에게 가까이 있다. 철호야, 저 책 읽어봤니? 이거는 철호와 영희 둘 다 멀리 있는 거죠. 리을, 저 책. 이렇게 했을 때 니은 디귿이 지금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16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4번 넘어가 볼게요. 어법상 자연스러운 것은이고요. 1번 같은 문제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대중 스타일 맹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바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점은 이니까 뒤에 명사 플러스 이다로 끝나야 되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대중 스타일 맹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는 게 좋겠죠. 또는 나는 대중스타일 맹목적으로 추진한 것을 바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실력 있는 강사진이 수강생 여러분 직접 교육시켜 드립니다. 또 나왔죠. 예, 사동 교육시키다. 예, 사동을 쓸 필요가 없죠. 주동 표현이 교육해드립니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3번이요.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역시 이날을 사이에 두고요. 궁금한 점이나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잘 안 될 때, 궁금한 점, 작동 잘 안 묶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별도의 서술어 또 넣어주셔야 되죠.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4번이요. 성공한 것을 무조건 양적인 면만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지는 않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65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문법 시간에 나왔었던 건데요. 대와 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대는 뭐뭐한다고 해의 줄임말인 거죠. 이 대는 뭐뭐하더라 또는 뭐뭐하던가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야유회 간대요 인간 것은 내일 야유회 간다고 해요의 줄임말인 거죠. 내일 야유회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대요 이렇게 서술하셔야겠죠.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라는 것은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더라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이렇게 서술하세요.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그렇게 좋던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좋던가? 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너무 크다고 해요. 문맥상으로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뭐 한다고 해라는 것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접 경험한 이야기를 서술할 때 쓰는 거고요. 뭐뭐 하대가 직접 경험을 서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너무 크더라요. 너무 크더라요. 그렇게 돼서 너무 크대요.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얘는 조사어예요. 그래서 크대 밑에 들어가는 거, 크대 뒤에 들어가는 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법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6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 안내문에 대한 수정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네, 1번 보겠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는 표현 중에 있는 금하다는 이 글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금지한다고 고치는 것이 좋다인데요. 금하다와 금지하다 사전을 검색해보면 허락하지 아니하다는 뜻으로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하다를 딱히 금지하다고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2번이요. 차량 출입을 절대로 금합니다 해서 절대라는 것은 0%라고 해야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입주민인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0%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절대로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입주민의 단어 뜻은 이게 맞죠. 새로 지은 집단에 들어가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노후되었다라는 표현도 통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거 맞는 말 되겠네요. 4번 지하주차에 주차시키고 불필요한 사동표현 할 필요는 없겠죠. 주차시키고 주차장거 입주민께서는이 주어이죠. 그러면 입주민이 주차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입주민이 직접 주차를 하는 것이니까요. 예, 주차시키고가 아니고 주차하고 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16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발음 문장과 관련한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이제 언어 예절 들어가 볼게요. 언어 예절은 내용도 내용이고요.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높임법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신다 라고 있는데요. 돕다가 기본형이고요. 돕다의 높임말 도우시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엄한 어미 시는요 무조건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돕다라는 말 쓰지 않고 도우시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할아버지께서는이죠. 아버지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높인다. 2번 니은 형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다. 모시고인데요. 형님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용한 단어라는 거 보이시나요? 즉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단어인 거죠. 선생님을 높인다. 디귿번 할머니 아버지가 고모에게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인데요. 뭐뭐 했어요 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나 고모이기 때문에 요 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할머니 듣는 사람이 할머니다 보니까 들었어요 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는 할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16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68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높임법 책이 비추어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치아가 이빨이 참 좋으십니다 입니다. 좋으시다에서 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깨서라는 조사도 잘 사용했는데요. 어르신한테는 이빨이라는 표현 사용하면 안 되죠. 치아라는 높임법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님은 2살 된 따님이 계신다.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교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따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따님이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맞지 않죠. 이럴 땐 간접 높임법, 있다의 간접 높임법은 있으시다입니다. 만약에 교수님 자체가 있는 거면 교수님은 댁에 계신다 이런 표현 가능해요. 근데 따님이 있기 때문에 계시다라기 아니고요.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법 사용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하십시오체로서 상대 높임법 잘 사용했고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낮춤의 뜻과 높임의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낮춤일 때도 쓰이고 높임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말씀 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때는 누구의 말이에요? 나의 말이잖아요. 이럴 땐 낮춤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거기서 말씀은 누구 건가요? 선생님의 말이잖아요. 그럴 땐 높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낮춤, 높임 둘 다 있는 단어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4번 이 책은 우리 선생님이 준 책이야. 준이 아니고 주신 책이야. 이렇게 서술하셔야겠죠. 예,
6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9번 앞준법의 사용이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준법은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 청자와 주체 모두인 경우에 청자가 주체보다 더 높은 사람이어서 청자만 높이고 주체 높이지 않는 거. 그래서 많이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있네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선 할아버지, 아버지 둘 다 높임의 대상인데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그러면 청자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 알겠나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쩌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청자가 더 높으니까 주체를 높이지 말아라. 이것이 앞존법 예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소설책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 높이고 있는 거 보이죠? 읽으시다에서 주체 높임법 시도 잘 들어가 있고요. 할아버지, 청자가 할아버지가 되죠. 어머니가가 주어가 되는 거 보이나? 주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은 나, 청자는 할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높은 사람인 거 보이죠? 그럴 때는 어머니 높이지 않는다. 이것이 앞존법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머니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높임법 사용하지 않은 거 보이죠? 어머니 높이지 않았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이요. 교장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청자가 교장선생님이죠. 앉으십시오. 하십시오 채로 높이고 있네요.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때문에 모시고라는 단어 사용했네요. 객체 높임법 사용된 거. 5번 막내 삼촌께서 병을 다녀오셨다. 주체 높임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앞존법 사용 예문은 169번에 2번 답이 됩니다. 170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노력해서 외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치 넘친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칭할 때는요. 가친, 엄친 또는 부친 이런 단어도 있겠죠. 2번이요. 자친, 가자. 남에게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를 가리킬 때 자친, 가친. 예, 자친, 가자 이런 단어들이 가능합니다. 3번 선친, 선고인데요.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선친, 선고라는 단어는요.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은요. 선대인이 대표적으로 있죠.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는 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번 춘부장, 춘장, 춘당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 일컫는 말 대표적인 거 3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71번 호칭어 적절하지 않은 거 호칭어도 어렵죠. 자부라는 단어는요. 며느리라는 뜻이에요. 며느리.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여동생 남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인 거잖아요. 예, 이런 거 동기간이라고 하죠.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이런 걸 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형제, 동기간의 배우자들끼리는요. 동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여자 형제들의 배우자끼리도 쓰는 말이고요. 남자 형제들의 배우자끼리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붙여서 김서방, 이서방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나보다는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김서방, 이서방, 최서방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동서. 2번이요. 2번째요. 누나의 남편에게는요. 매부란 단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형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매부란 단어도 가능합니다. 매부는요. 여자 형제 있잖아요. 위든 아래든 누나든 여동생이든 누나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건 여자 입장에서도 나의 언니, 나의 여동생의 남편한테도 골골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3번이요.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에게 그래서 남자 형제들의 또 배우자, 부인들끼리도 동서라는 단어가 가능합니다. 4번이요. 며느리의 사위의 조부모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학렬이 같을 때는 똑같이
같이 아버지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낮을 때는요, 사돈이라는 단어가 가능해요. 사돈 어른, 사돈이라는 단어가 가능한데요. 학년이 위일 때는요, 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예, 뭐 형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 즉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일 때는 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 17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칭어 지칭어요.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부르는데요. 남편의 여동생은요, 아가씨 또는 아기씨 둘 중에 하나로 불러야 되고요. 고모라는 것은 내가 아이가 있을 때 내 아이의 기준으로 고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용해서 아이가 영숙이다 그러면 영숙이 고모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고모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2번이요. 오빠의 아내는 언니라고 부르고 지칭하는 올케이다. 예, 맞습니다. 오빠의 아내는 언니 또는 새언니라고 부르고요. 지칭하는 올케요. 세 번째, 누나의 입장에서 남동생의 아내는 지칭어가 올케인 거 맞습니다. 이거는 호칭도 올케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4번, 남편의 형은 아주머니라고 하죠.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결혼 안 했으면 도련님, 결혼했으면 서방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3번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상대방의 아버지는 춘부장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높였고요. 춘부장 말고 춘장, 그 다음에 춘당 이런 단어도 있죠. 그리고 그냥 어르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당은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당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 북당, 대부인 이런 단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이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종형이라는 것은 나의 사촌형을 종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형은 나의 사촌형. 종형인 거고요. 상대방의 형님을 높일 때는 상대방의 형님 중에서 맏형, 제 맞이형을 높일 때는요, 백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형은요, 누나의 남편 가능합니다. 누나의 남편은 아까 매형, 매부 이런 것도 나왔었죠. 자형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좀 지칭어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고 전체 외워두시는 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17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4번 언어 예절입니다. 철수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인데요. 오다의 주체는 철수잖아요. 지금 철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풀어서 생각해 볼게요. 오라고 하셔 이렇게 하겠죠. 오는 것의 주체는 철수니까요. 철수 높이면 안 되고요. 오라고 말을 한 선생님은 높여야겠죠. 선생님. 그래서 오라고 해가 아니고 오라고 하셔 또는 줄여서 오라셔 이렇게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는 김의 김씨입니다 인데요.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김씨가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신을 소개할 때는 김가, 낮춤의 의미가 있는 김씨는 씨는 높임의 의미, 김가가 낮춤의 의미.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해야 되니까요. 낮춤의 의미가 있는 저는 김의 김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예, 3번 같은 게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인 거죠. 전부 합쳐서 69,000원 되시겠습니다. 누가 된다라는 것인지 손님이 되는 건 아니죠. 금액이 69,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금액을 높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틀린 표현입니다. 예, 4번도 아까 나왔었던 거죠. 할아버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이란 것은 높임, 낮춤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17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5번이요. 175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다라는 표현은요,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문상 가서 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이면은 괜찮죠. 뭐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망극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표현은 괜찮습니다.
손님께서 찾으신 물건은 품절이십니다. 손님께서 찾으다의 주체는, 찾다의 주체는 손님이니까 여기는 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물건이 품절이다. 지금 물건을 높이고 있는 거 보이나요? 물건을 높이면 안 됩니다. 손님께서 찾으신 물건은 품절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죠. 청자가 손님이니까 상대 높임법도 사용해서 입니다 사용하셔야 되고, 대신에 물건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 시를 쓰지는 말아라. 4번이요. 오빠 외식하러 가요인데요. 남편에게 오빠라는 표현, 오빠라는 호칭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가장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보라는 단어인 거죠. 여보, 외식하러 가요. 아니면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됩니다. 17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6번 우리말 표현을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겹치죠? 오라셔 동건이는 안 높이고 선생님은 높이고 있으니까 맞는 말. 이제 주사 맞으실게요고요. 이거가 요즘 또 많이 나오죠. 뭐뭐 할게요, 뭐뭐 리을게 라는 것은요, 약속의 의미잖아요. 나 앞으로 공부할게, 나 거기 갈게 이고요. 이 갈게라는 것은 화자의 행동과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일 때는 쓰일 수가 있지만요, 주사 맞는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환자인 거죠. 환자. 그래서 환자한테 뭐뭐 할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요. 리을게, 이 어미는요, 화자, 내가 주어일 때만, 내가 주체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을게라는 말은 안 됩니다. 환자께 이제 주사 맞으세요 또는 맞으십시오,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예, 총 금액이 65만원 나왔습니다. 문법상 맞죠? 이거는 아까 거랑 연결한다면 총 금액이 65만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금액을 높이고 있고 얘는 금액 안 높이고 있는 거 차이 보이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이요. 과장님은 지금 외근 나가셨습니다 하면서 과장님 높이고 있는 거 보이나요? 평사원이 화자가 되는 거고요. 전무가 청자가 되는 거죠. 전무가 청자가 되는 거고, 과장님이 그 문장 내에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앞존법 보면은 청자가 더 높을 때는 주체 높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가족 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사례이고요. 회사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사원 입장에서는 전무님도 높은 사람, 과장님도 높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높이는 것이 맞는 맞춤법, 맞는 언어 예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177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우리말 표현은 옳은 것은 여기 있고요. 저는 시청에 그러면 전우치 과장입니다인데요. 이렇게 호칭이 뒤에 붙을 때는 이 호칭이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요. 즉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를 때 전우치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전우치 과장이라고 하면 나를 높이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칭은 뒤에 쓰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소개할 때는 호칭을 앞에다 쓰세요. 저는 시청에 근무하는 과장 전우치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라는 직책이 앞에 쓰이면은 존칭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TV 같은 거 보면 아나운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 아나운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아나운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을 앞에다 놔야 된다. 두 번째 거요. 자문을 구하다. 얘도 자주 나오는 예문인데요. 자문이라는 것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묻다라는 뜻이에요. 의견을 묻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하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문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자문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문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명사로 쓰고 싶으면 자문을 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2번이요. 아까랑 또 문제 겹치죠. 주사 맞게 침대에 누우실게요. 리을게. 환자가 주어있는데 리을게를 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침대에 누우세요. 또는 침대에 누우십시오. 둘 중에 하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3번이요. 어머니, 아범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머니 앞이니까 자기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인 거죠. 아범, 아비 또는 누구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지칭하면 되고요. 아범 높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잘 사용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한국의 외국인에게 저희 나라라는 표현 쓰지 않죠. 무조건 우리나라입니다. 나라 사이에는 위아래 높임이 없으니까 우리라고 동등하게 표현해야 된다. 예, 그래서 17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예, 178번이요. 편지봉투 관련이고요. 쓰는 방법이요. 본가 임납, 자신의 집으로 보낼 때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귀중이란 것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보낼 때인데요. 귀중이라고 쓸 때는요. 받는 사람이 어떤 단체여야 돼요. 무슨 기관 또는 무슨 단체여야 되고요. 개인일 때는 귀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뭐라고 쓰냐면 귀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2번이고요. 친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보지 말아라. 좌하라는 거 부모님이나 스승 등 공경한 사람에게 보낼 때예요. 그래서 귀하랑 좌하랑 조금 거의 비슷해요. 좌하가 조금 더 높임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공경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을 보낼 때는 사람일 때는 귀하, 좌하 쓰시고요. 단체일 때는 귀중 쓰시면 됩니다. 측견, 즉시 보렴이란 뜻이죠. 178번의 답은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9번 편지에 대한 설명. 친절 나왔죠? 직접 펴보렴. 좌하 나왔죠? 아랫사람일 때가 아니고요.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즉 윗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179번도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귀중한 단체나 기관의 이름 높임말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4번 본제임납. 본가임납, 본제임납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쓰고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발음 문장 일부분이랑요. 언어예절 공부를 했고요. 특히 호칭어나 지칭어 같은 건 많이 어려우니까 좀 반복해서 외워두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언어 특성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